목소리가 뭐 짧게 나니까. 자, 안녕하세요. 네, 좀 시간 오래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냥 1시와 0시라고 해서 뭐 여러 뭐 어떤 부서 있진 않는데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거기에 상당히 명대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아마 우리말로 좀 들어보시긴 하셨는데 잘 안 들어보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9페이지 정도에 가면 이 늙은 어머니의 노래라는 그런 작품도,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이 예치의 작품을 뭐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시인인 맹교라는 8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맹교의 유자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국 그 한문학을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아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8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뭐 섞어서 에즈라 파운드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뭐 재미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제가 지금 정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이게 호치켓은 안 찍혀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집 댁에 가셔서 호치켓을 좀 찍으십시오. 자,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에 무제라는 작품이 있어요. 무제는 말 그대로 제목이 없다는 소리죠. 무제. 그럼 무제란 말 많이 우리 쓰잖아요. 제목이 없는 거 무제라고. 이 제목 자체가 없다는 이게 이상은의 무제인데, 이상은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상은은 만당신이에요. 만당. 우리가 이제 당나라 시대를 보면 초당, 그다음에 중당, 그다음에 성당. 참고로 알려주세요. 만당 이렇게 네 개를 나눠줘요. 이 초당은 뭐겠어요? 당나라 초기죠. 초당. 이거 아시죠? 그다음에 중당, 당나라 중기, 중당. 성당은 당나라 번성기, 당나라 번성기. 만당은 뭐겠어요? 당나라 말기. 이해가세요? 당나라 말기. 자, 이상은 어떤 시기 사람이냐? 당나라 말기의 시인이에요. 당나라 말기의 시인이 이상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상은 가수가 있죠. 그 이름은 똑같은데 그 이분은 남자예요, 남자. 이 이상은은 쓰신 이상은 남자인데, 이상은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연애시를 되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만당 이상은 뭐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상은의 연애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져온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이상은의 시가 이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상은의 시가 이상은의 시를 전공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문학이나 한문학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가 어렵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의 시는 한마디로 더 하면 유미주의래요. 유미주의. 미밖에 없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작가 중에 누가 유미주의 있죠? 우리나라 작가 중에 쓰면 아실 텐데. 김동인이잖아요. 김동인의 작품 중에 유미주의가 이 광자 돌림이잖아요. 그렇죠? 뭐죠? 광화사? 쓰면 아시죠? 광염 소나타. 대학교 때 다 공부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광화사 이게 다 미칠광자잖아요. 미칠광자 맞죠? 미칠화가 미쳐가지고 뭐 연주하는 거 막 불 지르고 연주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백성수가. 광화사는 미친 화가 이야기, 솔거 이야기죠. 하여튼 이제 이런 김동인의 작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으로 말하면 이 유미주의가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유미주의 작가. 이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중에 유미주의 대표적인 작품 뭔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읽으시면 꼭 읽어보시든가,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뭐 줄거리라도 좀 알아두세요.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작품을 받아가지고 걸어놨는데, 자기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작품이 막 늙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작품이 늙어갑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이 도리안 그레이 초상을 찌른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찔러서 죽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긴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이 오스카 와일드. 그러니까 이 김동인도 이 오스카 와일드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만당신 시기와 오스카 와일드가 살던 시기가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유미주의적인 걸 추구하는 시기가 있어요. 추구하는 시기가 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이상은의 작품은 유미주의적 경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냐면 R for R's sake가 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R for R's sake. 아시겠죠? R for R's sake. SAKE입니다. 자, 바로 작품 들어갈게요.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 거기 이제 가로하는 다 제가 음이 다뤄져 있으니까 여러분 뭐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7원시고 일단 절구가 아니라 율시죠. 제가 이건 많이 하겠죠. 세트로 이루어지면 율시라고 그랬잖아요. 세트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상견, 신안 이거 그리고 4-3으로 끊는다.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7원 율시입니다. 이 시는. 7원 율시 이렇게 알아두시고 바로 보겠습니다. 상견 서로 상자예요. 볼견자. 그 다음에 시는 떼시자예요. 떼시자. 어려울 난자.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때가 어려운데 혈, 이별, 역, 또 역자예요. 어려울 난자. 이별 또한 어려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헤어지고 나면 더 어렵죠. 이 사람 막 보고 싶고 막 꿈속에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동풍무력 백화잔이에요. 동풍 동쪽 바람이잖아요. 무력이니까 뭐예요? 힘이 없어. 무력. 그러니까 뭐예요? 백화는 100가지 꽃이 아니라 온갖 꽃이에요. 온갖 꽃.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시겠죠? 온갖 꽃이 이때 자는 나물 잔자인데 이때 이제 자는 나물 잔자로 번역하면 안 돼요. 시들해질 잔자예요. 여기서는 남아있더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기력이 없으니까 온갖 꽃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들해져 버렸어요. 잔이라는 게 우리가 남아있는 그 뭡니까 밥 이런 걸 잔반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때 이 잔자 쓰는 거예요. 잔반. 예, 잔재. 맞아, 잔재 남아있는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여기 네모를 치세요. 춘잠 도사 사방진부터 납거송의 루시건. 여기 해석까지 네모 치시고 별 3개. 별 3개. 여러분이 이상은의 무죄라는 시를 다 못 외우겠다. 다 여기 힘들잖아요. 뭐만 외워요? 여기만. 춘잠도사 사방진 납거송의 루시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춘잠할 때 이 잠자가 누의 잠자. 여러분 잠실이 이 잠자 쓰는 거 아시죠? 그렇죠? 봄누에는 이를 또자에 죽을 사자예요. 죽음에 이르러야만 실사자 이때 바야흐로 방자예요. 바야흐로 방. 신이 바야흐로 다하고. 그러니까 봄누에는 죽어야만 실토하길 다하고. 여러분 누에가 실토하는 거 아시죠? 누에 꽃이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옷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봄누에 그렇죠. 비단을 만들잖아요. 봄누에가 죽어야만 도사 죽음에 이르러야만 실토하길 다하고. 자, 이 납거라는 것 자체가 촛불이에요. 납거라는 말 자체가 촛불을 이렇게 납거라고 그래요. 우리 밀랍 인형할 때 납자 이게 납. 그거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회 재회자 재회. 재가 되면 재회. 그러니까 촛불은 재가 되어야만 뭐예요? 눈물이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 마른다. 촛불은 재가 되어야만 눈물 흘리기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촛불이 떨어지는 게 눈물 흘리는 것 같아요? 안 흘리는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춘잠도사 사방진 납거성의 루시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널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 사람들 이렇게 멋있어요. 춘잠도사 사방진 납거성의 루시건. 그다음 보세요. 효경단수 운빙계. 새벽유자예요. 거울경자예요. 새벽에 거울을 보며 다만 수 근심할 숫자거든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뭘 근심하냐? 운빈계예요. 자, 구름 문자고요. 이 빈자가 뭐냐면 귀 및 머리 빈자예요. 귀 및 머리. 여러분 연세 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디가 부터 하얘지죠? 네? 귀 및 머리가 이게 하얘지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귀 밑에 이 머리들이 하얘진다니까요. 그래서 구름 같은 귀 밑 머리가 고쳐지고
그러니까 하얘진다. 새벽의 거울을 보면 자, 효경이니까 새벽의 거울이잖아요. 단지 근심한다. 구름 같은 기민머리가 고쳐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어가면 기민머리가 고쳐진다는 말은 뭘까요? 원래는 기민머리가 흰색이죠. 네. 흰색이 무슨 색으로 바꿔요? 네, 물론 이제 원래부터 머리가 하얀 분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원래부터 막 머리가 40대 됐는데 막 머리가 하얀 분도 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짐을 헤아리고 그다음 보세요. 야음. 밤야자의 을풀음자에 밤의 노래. 근데 응각이에요. 응은 응당 마땅이라는 데. 응당이 뭔지 모르겠으면 거기 응당이라고 써있잖아요. 마땅이를 응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아시겠죠? 네. 마땅히 응당 각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월광한 달빛이 차가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야밤 여기 야밤을 노래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야밤을 노래하다가 아니라 야밤에 노래하다. 그렇게 번역이 야밤을 노래한 건 아니고 야밤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야음이라고 하거든요. 야밤에 노래하다가 달빛이 차가움도 느낀다는 거. 이 표현 보세요. 여러분 달빛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달빛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슬프니까 달빛이 차가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뭡니까? 내 마음을 이쪽에다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복례 차가 무다로. 복례라는 게 복례산인데 이상향을 가리켜요. 이상향.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이상은의 시에 또 뭐 여러 시가 있는데 이상은의 시 중에 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청조가 나와요. 청조. 여러분 청조가 뭐겠어요? 파란새죠. 파란새 청조. 자 이것도 이상향 그렇죠. 이상향으로 나를 써놓으세요. 데려다주는 매개체. 자 이걸 청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상향으로 시인을 데려다주는 매개체. 그러니까 청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은의 좀 여기 역사에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상은이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남의 이렇게 결혼 우리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남의 유부녀를 또 막 좋아했어요 이상은이. 근데 이제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시에다가 많이 옮겨놔요. 이상은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다 옮겨놨는데 보세요. 복례산이에요. 차, 이차자예요. 갈 것자예요. 없을무, 마늘따, 길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복례산 여기서도 가는 것이 무다로 많은 길이 없다. 뭐 지력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길이 없다는 거니까 뭐예요? 멀다 안 멀다? 멀지 않다. 많은 길이 없다는 거니까. 해석돼요? 네. 여기서 안 멀다. 자, 청조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 파랑새야. 자, 평조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향으로 나를 데려다주는 매개체라고 그랬죠. 네. 매개체. 은근. 은근은 은근히 우리 은근히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은근이에요. 은근. 위는 위 그다음에 심 깊을 심자에 볼간자예요. 깊을 심자에 볼간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는 뭐냐? 심 강할 때 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위의 뜻이 하다는 뜻은 알죠? 위가 할 위자 이거 모르세요? 할 위자는 알죠. 근데 여기서는 위가 할 위자가 아니에요. 이때 위는요. 이제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위할 위자예요. 위할. 그러니까 위는 나를 위해서 깊이 있게 찾아달라고 내님 찾아보시려는 파랑새.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어디다 빗대어 쓰는 거예요? 파랑새한테. 파랑새야 은근히 내 인 좀 찾아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간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예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이게 손숫자하고요 눈목자 합성어예요. 여기 손숫자의 부스예요. 한자 좀 아시는 분. 이게 어느 하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게 볼간자예요. 알겠죠? 중국어에서 그래서 이걸 칸이라고 그래요. 칸, 부칸 그러면 받느냐 안 받느냐. 칸, 뭐 칸너 나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때 중국어에서 칸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볼간자한테 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파랑새야 은근히 내님 찾아 보시려나. 어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구구절절 어떻습니까? 사랑의 노래 같아요 안 같아요?
어려워서 잘 가냐. 아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제 설명 잘 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헤어지는 건 더 어려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려우시면 내 첫사랑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사랑 생각해보시면 그 사람 만나기가 쉬워요? 처음에? 내가 막 이 사람이 날 싫어해 하거나 막 그러면 어렵잖아. 헤어지는 건 또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동풍이 기력이 없으니까 온갖 꽃들이 시들해졌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갖 꽃들이 어때 다 시들해지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 다음에 봄누에는 죽어야만 실토하기를 다하고.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누에가 죽어야 실토하기를 다하고 촛불은 재가 되어야만 눈물 흘리기를 그만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가 나는 예를 들어 그 시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아서 키스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시가 안 돼요. 근데 정말 멋진 시가 뭔지 아세요? 제 생의 최고의 소망은 조금 전 그대 입술 입맞춘 바람에 입맞추는 것뿐입니다.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 아렉트로에게라는 그 시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돌려 쓴 거죠. 새벽에 거울 보며 기민 머리 휘어짐을 헤아리고 야밤에 노래하다가 달빛 차가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잘 만나지 못하면 달빛이 어떻게 느껴져요? 달빛이 어떻게 느껴져요? 차갑게 느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라고 써보세요. 엠퍼스라고 하나. 퍼스가 마음이고 M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뭘 보내? 내 마음을 보내. 해석돼요? 그럼 청산별곡에 나오잖아요.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 울어라세요. 우는구나 우는구나세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세요. 너보다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운이노라.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노라. 지금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밑에 설명을 또 이제 설명 보세요. 이상은 나왔죠? 이상은 나왔잖아요. 813년에서 58년. 오래 살지도 않았죠. 물론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오래 산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요즘으로 보면 그렇죠.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자, 뭐 자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자, 만당 나왔죠. 만당. 아까 얘기했죠. 만당이 뭐라고 했어 제가. 당나라 말기. 애정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배경지식 알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애정신 나오잖아요. 매우 아름답고 낭만주의자입니다. 때때로 너무 지나치게 고전을 인용하거나 과도한 과장된 수식어를 사용해서 좀 난삽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다 없다. 여러분 보시기에 깊이가 있죠. 이런 말 누가 합니까? 봄누에는 죽어야만. 저는 이 이상한의 이 무제시 보면서 야 정말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시를 쓰신 분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납건은 촛불이라고 했고 비는 기민머리 빈자. 복례사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상향이라고 그랬죠? 동해바다에 있는 삼신산이고 시인의 애인을 선녀에 비유한 거예요. 자, 근데 애인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사는 곳을 뜻하고 우리에게 봄철 금강산의 별칭으로 쓰였다는 것이고요. 청조는 파랑새죠. 신화 속에 나오는 삼조고로 서왕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고사가 있는데 후세로 오면서 남녀간의 연애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의 상징물 그리고 해를 상징하는 고구려의 국조 삼조고로 이제 인식되어서 의미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조고가 까마귀인 거 아시죠? 삼조고. 자, 시감상 나왔어요. 만남과 헤어짐의 안타까운 사연.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대꾸로 표현했고, 자, 7원 율시도 설명했죠? 세트. 자, 그래서 129를 수련이라고 그래요. 머리 숫자가. 여러분 함연할 때 함이 뭐냐면 함 있죠. 이게 무슨 함자인 줄 아세요? 여기 그 시감상 세 번째 줄에 시감상 세 번째 줄에 3, 4, 9를 함년 써 있잖아요. 뭐 써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청주까지 했고. 그래서 먹음을 함자. 아니 먹음을 함자가 아니라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는 머리라고 그랬죠. 요 함이 턱이에요. 턱 함자예요. 턱. 우리 몸 얼굴에 턱 있잖아요. 턱 부분. 경이 목이에요. 목. 그다음에 미가 꼬리. 해석 되십니까? 거기 있잖아요. 거기 수련 뭐 해가지고 함년. 꼬리 밑자. 경은 목경자. 함은 뭐라고요? 턱 함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함경미라고 합니다. 이 1, 2구를 수, 3, 4구를 함, 그다음에 5, 6구를 경, 7, 8, 9를 미. 그래서 3, 4, 9의 제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 빼어나다고 그랬죠? 3, 4, 9 했잖아요 제가. 봄노예가 죽어야만 실토하기를 그치듯 그들의 사랑도 죽음이라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사자가 뭐 같아요? 생각사자가 같아요. 실이 끝남을 생각이 끝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연자라는 게 있어요. 연자, 연꽃 연자에다가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붙여요. 이게 뭘까요? 연자. 그렇지, 연밥. 아, 이거 좀 아시네요. 근데 연자는요, 이게 이 같은 음으로 쓰는 거 보세요. 연이죠. 연이라는 뜻이 있고, 요 자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자라는 게 한자에서 아들 말고 그대라는 뜻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 자가 그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대. 뭐 이 자가 이라는 것도 너희 자고 있고 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대를 사랑한다. 여자도 그대라는 뜻인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게 아들 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 당신도 자 그러니까 그대를 사랑합니다. 말돼요? 연자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대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중국의 고시 19수에 보면 이런 게 연자 이런 것도 관련된 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그래서 대구의 4구에서 촌농의 흐름을 눈물로 비유했는데 3구의 상사 애달픈 마음은 촌농의 눈물, 흐르는 눈물의 끝은 제가 되는 사랑의 깊은 우물과 절망을 표현했고요. 5, 6구의 헤어짐의 시간의 경과를 아침에 거울에 비친 기민머리 휘어지는 것을 되어본다.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대를 사랑하다. 이해가시죠? 차가운 얼광, 그리워하는 애달픈 마음. 마지막에서는 전설의 산에 사는 넘겨보세요. 즉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님에게 전설의 소식 심부름꾼 파랑새를 불러드리죠. 거기 파랑새 을입니다. 을이라고 썼는데 을로 좀 고쳐주세요. 못하네요. 파랑새를 불러드려 간절한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것을 기대해보는 것으로 쓰여있다. 구구절절 사랑이 그득한 한편의 연애시다. 써놨죠?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음미해보시면 제가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네, 읽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아마 처음 접하셔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이미지즘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즘.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즘의 시인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이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쓰면 아실 건데. 김광균. 김광균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시인이신데. 김광균의 외인촌에 보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 시가 외인촌에 정말 구절이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 아니 푸른 종소리는 들리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뭐처럼 흩어져? 분수. 자 그러면 청각이 시각화예요? 시각이 청각화예요? 청각도 되고. 아니 청각의 시각화지. 맞나요? 네. 맞잖아요.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분수로 표현했죠. 그럼 어떤 게 원관념이에요? 어떤 게? 종소리가 원관념이잖아요. 이 정도 아시죠? 네. 분수가 뭐예요? 보조관념. 맞죠?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옷 벗는 여인 눈으로. 예, 그렇죠. 맞아요.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에 이 추일서정에 보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길은 넥타이처럼 풀어져. 길은 넥타이처럼 풀어져. 정말 기가 막히죠. 추일서정에. 넥타이 이렇게 여러분 직장 딱 끝나고 탁 던지면 꼬불꼬불. 구절양장이죠. 9번 꼬부라진 양의 그 창자라고 하잖아요. 구절양장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강릉의 길이 강원도 길이 구절양장 아니에요? 넘어갈게 더 깊이 퍼진. 어쨌든 그래서 이 회화성 동그라미 이게 김광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적 이미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화적 이미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 위엔 자세히 읽으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읽어보시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1910년에
그 무렵에 이미지즘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미지즘이라는 것을 막 강조한 사람도 있었다. 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에즈라 파운드라고 이쪽 밑에 네. 2페이지에 2번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할 테니까. 자, 이미지즘 운동에 기여했고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한시를 엄청나게 영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에즈라 파운드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시를 공부했는데 에즈라 파운드 모르는 거는 우리가 시를 예전에 그랬다니까. 진달래꽃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진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진달래꽃을 그 만든 시인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마야라고 그래, 마야. 노래 부르는 마야 몰라요? 진달래 오 진달래꽃 피었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해가시죠?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이미지즘 운동에 기여했던 파운드는 한자의 상형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한자가 상형 글자인 거 아시죠? 모양을 본다잖아. 한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밌는 글자예요. 한자를 여러분 한번 한자를 알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자를 버릴 수가 없어 우리 한국은. 이 점칠점자 왜 점칠점자냐? 당신의 인생에서 이때쯤에 어떻게 된다라고 입으로 말해줘. 그래서 점칠점자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자가? 이게 점칠점자고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태극기. 아니 태극기도 있고 이제 무당집에 깃발이 막 날린단 말이에요. 무당집에 가면 이렇게 이제 깃발들이 막 이 날리는 모습. 그래서 제가 선거할 때 이거 사람인자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거 사람인자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다 이 점칠복자예요, 점칠복자. 누가 선거에서 당첨될지 당첨이 돼요. 점쳐보자. 저를 잘 봐보세요. 이 투표용지에 이렇게 찍혔는지 이렇게 찍혔는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리고 사람 인자 사람들이 세상에는 힘드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전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건 잘못되는 거고요.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에요. 이건. 이거 사람 인자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이쿠에 관심이 많았다. 하이쿠는 여러분 일본의 이행시인 건 아시죠? 네. 거기 그 3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넷째 줄에 하이쿠라고 있잖아요. 이게 배구라고 그래 배구. 분배한다는 거 이 구절을. 그래서 일본의 그 이행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누가 연구했어요? 에즈라 파운드가. 그래서 여러분 에즈라 파운드 하면 여러분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시를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뒤에 가면 좀 나올 거예요. 하여튼 보세요. 그래서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의 하이쿠를 연상시키는 3페이지. 이 시는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면서 어둠에 묻혀있던 군중의 모습이 드러나는 파리의 지하철역의 풍경. 어둠에 묻혀있다가 역 분해로 들어오는 지하철 불빛에 드러나는 군중의 모습은 뭐예요? 축축한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프랑스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정말 잘 된 나라인 거 아시죠? 네. 세계적이에요. 외국 저도 이제 뭐 서양 이렇게 가보면요, 야 진짜 우리나라는 막 스크린도 다 있고 지하철도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외국 가보면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그래서 축축한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 이게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축축한 그렇게 시각적 이미지만이 아닌 촉각적 그렇죠?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잎 환영이라는 것은 이제 헛것 쉬운 말로 헛것이 보인다고 하죠. 애퍼리션. 그래서 피곤해 지친 무기력하고 초췌한 현대 도시인의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 말한 T.S. 엘리엇이 말한 객관적 상관물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objective correlative라고 이야기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T.S. 엘리엇은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달 그러잖아요. 이건 들어보셨죠? 네. 지금 4월 지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뉴스나 이런데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아나운서들이 라디오 같은 거 할 때 누군가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요.
왜 4월이 잔인해요? 엄청나게 뭐 벚꽃 피고 그렇죠? 벚꽃 엔딩 노래 불러가지고 막 엄청 뭐 유명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4월이 멋있잖아요. 왜 잔인해요? 사인부 때를 예, 그렇죠. 뭐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세대는 그걸 맞아요. 좀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T.S. 엘리어트가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피어나지 않을 런던에 피어나지 않을 그런 땅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사변이 일어났다고 해서 라일락이 안 핍니까? 피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4월은 잔인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 T.S. 엘리어트가 웨이스트랜드라고 썼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죠? 황무지라는 작품을 썼어요. 그 황무지가 실제 황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해요? 이 황무지가 실제 의미하는 건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뭘 의미한다고요?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 우리는 이제 성서에서는 광야 뭐 이런 거. 예, 뭐 그렇죠. 그거 비슷하죠. 그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비유한 것이 바로 이제 웨이스트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상징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객관적 상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보다 객관적인 상감물은 그걸 빗대어 가지고 내 마음을 좀 더 노래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모님이 생각난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그냥 생각난다 그렇게 쓰는 것은 서정시고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뭐 파를 파는 분이 있어. 근데 파를 딱 샀어, 한 단을 샀는데 이 파를 보니까 뭐 파를 다듬고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 이렇게 쓴 게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맞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생각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앞에다가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 그런 걸 객관적 상감. 그러니까 객관적 상감물은 뭐냐면 좀 더 유식한 말로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 자, 이걸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930년대 이미지스트 나왔잖아요. 김광진 나왔잖아요. 그렇죠? 와사등, 와사등 가스등이라는 뜻이에요. 가스등. 그리고 뇌인촌, 그다음에 추일서점 이런 거. 그래서 선명한 회화적 심상, 도시적 감성, 시대 우울. 김기림, 불안하고 요동하는 음악적인 것 대신에 고정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회화적인 것. 자, 김기림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바다와 나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바다와 나비.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두 줄이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거기 그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보면 3월달 그 찾으셨 두 줄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아주 서글프다는 거예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시리죠. 나비 허리에 초생딸이 시리대요. 그러니까 나비 허리는 시각인데 초생딸이 시린 거는 촉각이죠.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공감각 들어보셨죠? 네.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놓는 것을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잘 쓰려면 뭘 잘해야 된다? 공감각을 잘해야 된다. 공감각적 표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이 공감각적인 그 표현을 많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나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비가 바다가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지 모르고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젖어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사회를 말하는 거죠. 인생. 여러분도 젊으실 때는 그거 어때요? 아,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막 이거 저거 막 저질렀다가 아, 이게 세상 살게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나?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도 표현해요. 바다 나비를 읽어보면. 자, 그래서 이미지즘을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시인들이. 아시겠죠? 그 정도고. 이미지와 시작품의 이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밑에 이미지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정재 자화상. 자화상 아시죠? 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윤동재 서시, 김수영의 풀 모두 바람이 있어요. 자, 그 바람의 이미지가 똑같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윤동주의 바람. 오늘 밤에도 그 뭡니까? 바람이 그렇죠. 이게 바람이 이제 불어온다고 할 때 이때 윤동주의 서시에서 말하는 바람은 뭔지 아세요? 일제 탄압이에요. 일제 탄압.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라고 하잖아요. 별은 어떤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새를 가볍게 흔드는 미풍, 별을 쓰지는 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맹자 삼락으로 보면 일학이에요. 뭐죠? 맹자 일학이 뭐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쓸 테니까 한자 좀 찾아보세요. 이게 앙불개어천 부부작어인이라고. 뭐냐면 위로 하늘을 우러러 봐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이해가세요? 내가 위를 하늘 딱 우러러 봐도 이게 맹자 삼락에 나오는 거 일학이에요. 아래로 땅을 구부려 봐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아.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은 이렇게 사셨을까요? 난 이렇게 사셨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위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위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땅을 내려다봤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사신 분 없으시죠?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요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서시에서 바람은 일제 탄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김수영의 풀은요, 풀 민초예요, 민초. 여러분 김수영 문학관도 있지만 풀이 눕는다 뭐 이렇게 시작되죠. 바람 오기 전에 풀이 묻는다. 김수영의 풀 모르세요? 알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 풀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다는 겁니다.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 서정주의 자화상. 그럼 서정주의 자화상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 바람은 뭘까요? 3페이지 아랫부분에. 그 고난 뭐. 그렇죠. 고난, 시련이나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산의 도움이라고 써볼까요? 강산의 도움이란 말 누가 하는지 아세요? 고전 홍길동전 쓴 사람. 허균의 말이야. 허균. 강산의 도움. 강산의 도움이 뭐냐? 자, 허균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랄까 시대를 앞서간 인물인 건 아시죠? 네. 이분은 재상 정치를 꿈꾼 사람이에요. 허균이. 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좀 그렇죠. 예, 그렇게 영모에 가담돼갖고 이 벌려령이라고 아세요? 그래갖고 소나 말을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묶어요. 살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거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람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화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은유, 일이라고 써진 거. 은유는 A는 B라는 거예요. A는 B. 그렇죠. 휠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치환과 병치의 두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치환 은유와 병치 은유라는 게 있어요. 병치 은유. 여기 있는데 이 치환이라고 하는 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유치하는 깃발. 이것 네모 쳐봐. 이거. 거기 이것 네모 쳐보세요. 이것 네모 소리 없는 아우성 밑줄. 그러니까 이것에다 네모 치고 깃발이라고 써보세요. 깃발. 자, 이것은 뭐라고요? 깃발.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탈자. 이 노스탈자는 노스텔지예요. 노스텔지. 그걸 일본식 그룹 발음한 거예요. 노스탈자.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스텔지아하고 홈시크니스가 다 향수란 뜻인 거 아세요? 향수. 우리 몸에 바르는 향수 말고 그러니까 그 향수. 고향 향 뭐. 그렇죠. 고향을 생각하는 거. 근심숙제 해가지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거 알아두세요. 참고로. 홈시크니스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 내가 미국에 갔어. 향수병. 그렇죠. 향수병. 미국에 가서 막 생활하는데 한 10년 생활했어요. 막 고국이 보고 싶어. 그게 홈시크니스. 근데 노스텔지아는 뭐냐면 내가 가보지 않은 곳 이상향에 대한 동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노스텔지아라고 합니다. 좀 달라요. 의미가. 아시겠죠? 뭔 말 이해가세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다. 노스텔지아. 하여튼 그래서 이거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옥시모론이라고 하죠. 옥시모론. 유식한 말로 옥시모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순정. 이게 다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붙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념에다 내붙여봐. 이념. 이념이 뭘까? 이념. 이념은 깃발이 아니면 깃발 있는 게 뭐죠? 깃대. 자, 이렇게 깃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깃발이 있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깃발은 이상이라고 한다면 깃대는 뭘까요? 깃대는 뭘까요? 이상하면 뭘 생각나요?
현실. 깃발이 아무리 바람 불어서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뭐에 묶여 있어요? 깃대에 묶여 있죠. 내 이상이 아무리 막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국 이 깃발이라는 시는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깃발을 많이 배우셨는데 깃발의 상징을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깃발은요, 이거 꼭 알았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우리가 유치원이 서정주가 생명파잖아요. 유치원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 그러면 서정주의 작품 중에 서정주 작품 중에 그 그네 이야기는 뭐죠? 그네 이야기. 추천사가 있어요. 추천사. 이 추천사가 레터라고 레코멘데이션. 이 사람은 공부 잘해가지고 뭐 비대학에 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추천사 말고 요 추천이 그네를 의미하세요. 한자가 다르게 이해가세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공부를 여러분 쓰시는 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런저런 시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추천사라고 하는 것도 그네가 있고 그네줄이 있겠죠. 그림 제가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네가 이게 타고 가는 게 있고 그네는 이상이겠죠. 이해가요? 그럼 그네는 그네줄에 묶여 있겠죠.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네를 타고 멀리 가려고 해도 내 이상은 뭐에 묶여 있어? 현실에 묶여 있죠. 그게 바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서정주와 그 뭡니까? 유치원의 시에 나타난 이 두 시에 나타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비교해서 쓴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공중에 달 줄 아는 그 이렇게 깃발 하나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시를 쓴다는 거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지금 관점이 봤을 때도. 그래서 깃발을 아우성, 손수건, 순정, 이념의 표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이념의 표대는 엄밀히 말하면 깃대예요, 깃대. 여기 이제 깃발이라고 이제 이념의 표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뭉뚱그린 거고 이념의 표대는 뭐라고요? 깃대, 깃대. 그러니까 치환론유는 바꾸는 거다. 자, 아까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기억나시죠? 청각의 시각화. 됐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병치운유인데 여러분 병치라는 말은 뭐냐면 나란히 둔다는 거예요. 자, 거기 2번에 병치운유라고 할 때 병치가 뭐라고요? 나란히 두는 거예요. 식구와 식구를 나란히 두어서 병렬과 종합을 통해 넘겨보세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자, 됐죠? 그래서 위에는 넘어갈게 시간이 너무 막 지나가서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 정거장에서 그 밑에 시 있죠? 4페이지라고 써준 거. 4페이지. 이렇게 말 따라오시겠나요? 할 얘기가 많아갖고 제가. 그래서 무수한 군중 속 얼굴들의 환상, 촉촉히 젖은 검은 나뭇가지 위에 매달린 꽃잎들.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apparition. apparition이 환상을 apparition. 아까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랬죠? 헛것. 헛것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가 아프고 하느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헛것이 막 보이잖아요. 약간. 그죠? 그러니까 무수한 그 군중 속의 이러한 얼굴들의 apparition이 뭐예요? 환영. 아시겠죠? 근데 패턴이 꽃잎이에요. 꽃잎. 어디에 있는? 젖은 검은 바우. 그럼 바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브랜치가 있고 바우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브랜치와 바우의 차이점. 둘 다 가지. 몰라요? 브랜치는 작은 가지. 그럼 이건 뭐겠어요? 작은 가지니까. 예, 큰 가지. 그렇죠. 바우의 바우. 영어 잘하시는데. 바우는 큰 가지. 브랜치는 작은 가지. 그래서 바우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촉촉이 젖은 검은색 가지 위에 있는 꽃잎.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검은색 가지에 있는 꽃잎은 지하철 여러분 타시면 이게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지하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는 잘 보세요. 이걸 이게 짧다고 해서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나요? 무수한 군중 속 얼굴들은 환상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꽃잎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가 쉽나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란히 뒀어요, 안 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은유? 병치은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환은유와 병치은유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치환은유는 바꿔버리는 거. 이 깃발 이것은 뭐 아우성, 손수건, 순정 이렇게 바꾸는 거고, 병치은유는 이 군중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꽃잎에다가. 군중, 꽃잎. 그래서 주제어가 되는 것은 얼굴과 꽃잎이다. 주제어는 치환은유의 경우처럼 유추가 가능한 주지 매체. 자, 주지에다 붙여주고 원관념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주지에다 뭐라고요? 원관념. 주지의 원관념. 매체는 보조관념. 보조관념. 주지는 원관념. 매체는 뭐라고요? 보조관념의 관계. 이렇게 또 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하려고 끝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 썼다는 것이고, 그래서 5페이지 넘기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휠라이트가 이런 그 실 뭐의 은유로 들어서요? 병치은유.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을 뭐에다 비유했다? 꽃잎에다가 이런 것이고, 자, 페놀로사의 중국 문자와 중국식. 페놀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있어요. 그럼 보면 이런 중국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 그 영어적으로 막 그 번역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페놀로사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읽고 나서 중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자, 그래서 9번에 중국시의 회화성과 이미지즘이라고 했고요. 자, 넘기세요. 6페이지라고 써주고. 자, 시의 회화성과 관련된 이미지즘은 뭐냐? 사물을 직접적으로 다룰 것. 저 6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또 뭐예요? 제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 중국시는 무슨 성이다? 뭐라고 놨어요? 중국시는 회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한시 같은 거 읽어보면 회화성이 있다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두목의 시 중에 어떤 부분이 나와요? 두목의 시 중에 원상, 한산, 속경사하니 백운생처. 이건 제가 한자로 쓸게요. 백운생처. 자, 멀리 한산에 비탈길 오르니 백운생처. 흰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인가가 있도다. 자, 백운생처 무슨가? 유인가. 자, 회화적이에요, 아니에요? 회화적 아닌가? 흰 구름이, 여러분 흰 구름이 있는 곳에 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죠. 근데 여러분이 산 꼭대기에 그 마을에 가보면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맞아요, 틀려요. 지리산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곳에 막 그 뭡니까 노을이라든가 이런 그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그 구름 위에 집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걸 백운생처 유인가라고 표현했다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시대에 이렇게 회화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 페놀로사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한시에 관심이 많아졌다. 누가? 에즈라 파운드가. 그런 이야기고요. 자, 6페이지에 이제 주제의 제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게 이제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그 인용문 보이시나요? 6페이지 인용문? 6페이지에 인용문 있잖아요. 3년 전 파리에 있을 때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한 아름다운 얼굴, 또 다른 아름다운 얼굴, 또 다른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어떤 아름다운 아이 얼굴을 보고 뭐 다른 여자를 봤다. 처음에는 몇 장 썼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30회. 그리고는 절반.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절반. 1년 후에 2행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2행을 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30행을 썼다가 줄여서 뭘 썼다? 2행의 시를 썼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고 200의 송우인이라고 하는 6페이지 밑에 벗을 보낸다는 의미죠. 송우인. 자, 7페이지. 자, 7페이지 넘겨보시면 부운 유자의. 그러니까 부운이라는 것은 뜬 구름이죠. 떠나가는 구름. 떠 있는 구름은 유자. 놀 자잖아요. 노는 자의 뜻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떠도는 구름은 노는 자니까 나그네겠죠. 해석돼요? 유자의잖아요. 유자의니까 이 나그네의 뜻, 나그네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낙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는 해는 고인정이잖아요. 이 고인이라는 것은요 오랜 벗을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 헷갈릴 때 고인이
만약에 이제 고인하면 옛사람이잖아요. 고인하면 옛사람 맞죠? 네. 고인하면 옛날 사람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고인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친구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고인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는 애는 오랜 벗의 심정. 해석돼요? 지는 벗은 오랜 벗의 심정인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막 번역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Mind like a floating white cloud. 찾으셨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에즈라 파운드와 이 중국학자인 헐버트 가일스의 번역이 조금씩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인데 뭐처럼 like 뭐뭐 같은죠. 떠도는 넓은 구름과 같은 마음. 해석돼요? 네. like 뭐뭐 같으니까. 일몰이잖아요. 뭐와 같은. 팔팅은 헤어짐이라고 써서 헤어짐을 팔팅이라고 해요. 오래된 친구의 헤어짐과 같은 일몰. 해석됩니까? 네. 일몰입니다. 그래서 이걸 taking leave of friend, 친구와 헤어지기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헐버트 가일스의 번역은 your heart, 너의 마음은 wa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었다. wandering thought. 자, 원더링은 뭐냐면 여러분 원더링이라고 하는 뭐예요? 아주 여러 곳을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의아하게 여기고 뭐 이런 거죠. 좀 관심이 많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원더링이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에게는 나의 태양은 햇셋 졌는데 인디드는 정말로라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인디드가 정말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다. 인디드. 자 아더 웨일리가 이 번역을 두고 라임 and literalnes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라임을 잘 결합을 시킨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시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여러분도 만약에 뭡니까 영시를 여러분에게 번역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뭐 여러분이 뭐 영문학 전공자 아니시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에즈라 파운드인 미국의 시인 문예 비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써놓은 게 있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김혜영이라는 시인이 7페이지에 에즈라 파운드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있죠. 한번 그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8페이지 넘기면 이 천양희 시인의 시인이 되려면이라는 아주 멋진 시가 있는데 요건 한번 좀 누가 읽어주실래? 여기 서 목사님의 이 친구들 읽어보시죠. 천양이 시인이 되려면 새벽 하늘의 되면성같이 밤에도 자지 않는 새같이 잘 때에도 눈 뜨고 자는 물고기같이 오만의 얼음 새풀을 가진 나무같이 첫 꽃을 피우려고 25년 기다리는 사막 만년 청풀같이 1kg의 꿀을 위해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는 벌같이 성충이 되려고 25번 험을 걷는 하루살이같이 얼음 구멍을 찾는 돌고래같이 하루에도 70만 번씩 철썩이는 파도같이 제 스스로를 부르며 울어야 합니다. 예, 너 읽어요? 읽으세요. 자신. 자신이 가장 쓸쓸하고 가난하고 높고 위로울 때 시인이 되는 것이다. 예. 아유 너무 비참해. 여러분 이렇게 시 써보신 분 계세요? 실술의 시인이 되려면 이래야 된대요. 새벽 하늘의 견명성 가치. 이 시가 재밌는 게 가치가 계속 나오죠. 네. 주기법을 나왔죠. 밤에도 자지 않는 새. 이게 물고기는 눈 뜨고 잔다고 들어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데 참 이렇게 쓰려면 죽을 때까지 시 한 편도 못 쓰고 죽어요.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열심히 써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천양의 시인의 시인이 되려면 제가 중간에 한번 이 시는 좀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넣어보게 됐고요. 천양이 이렇게 했나 보지. 예,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